NBA 사상 제일 똑똑한 선수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능이 매우 높았으며 피지컬과 기술까지 1류급이었던 스페인 국적의 초엘리트 파우 가솔. 하지만 불운하게도 플레이오프에 나갔다 하면 기대와 달리 처참히 무너졌고, 자신의 첫 구단인 멤피스에서는 팀 전력이 약해 언제나 1라운드에서 전패로 탈락했으며 천재에 걸맞지 않는 참으로 민망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명문 중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직후에는 팀원들과 감독의 시너지에 힘입어 결승까지 올랐으나 슈퍼팀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보스턴에게 박살이 나버렸고, 마지막 6차전의 경우엔 무려 39점 차 패배였으며, 그리고 곧이어 열린 2008 올림픽에서조차 결승에서 미국 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그를 무릎 꿇린 자가 하필 구단 동료인 코비 브라이언트였고, 그래서인지 여느 때보다 훨씬 좌절하고 침울했는데요. 참고로 코비는 정이 많은 가솔과 달리 승부 앞에서 친분에 아랑곳하지 않는 냉혹한 파이터였으며, 가솔을 위축시키고자 더티 플레이까지 서슴지 않았고, 더구나 경기가 끝난 뒤에도 친구로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긴커녕 오히려 패배한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해 심기를 건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은 마지막 한마디가 원망과 절망에 침체된 가솔의 기분을 180도 바꿔버렸으니, 그는 코비의 모진 행동이 정신상태를 강력히 개조시키기 위한 충격요법이었음을 깨달았으며, 농구에 대한 철학과 승부욕 모두 일심동체를 이뤄 파트너 간 최고의 시너지를 내고팠음을 알아챘고, 리그 우승이란 대업 아래 자기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 깊이 실감하였습니다. 이후 가솔은 지독한 연습벌레라 불릴 만큼 대단했던 코비의 프로의식을 진심으로 동경하게 됐는데요. 대회가 끝난 뒤 쉴 법도 하지만 예정돼 있던 휴가를 모두 취소하고 즉시 훈련에 들어갔으며, 코비를 따라 운동 스케줄과 식단을 강도 높게 설정한 뒤 이를 철저히 지켰고, 심지어 매일 밤마다 하루의 성과를 그와 함께 공유하고 비교하며 스스로 동기부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둘의 유대감은 이전 시즌보다 굉장히 두터워졌고, 플레이 역시 NBA 어느 콤비들보다 합이 잘 맞았으며, 정말로 개막 첫 한 달 동안 15경기 중에 14경기를 승리로 이끌 만큼 그들의 경기력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거침없이 연승행진을 주도했던 파워가솔은 앞으로의 남은 경기에서도 부상과 기복 없이 꾸준히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 결과 3년 만에 다시 올스타에 뽑히는 영광을 누렸고, 게다가 나중에 정규 시즌이 끝났을 적에는 NBA 올 서드 팀에까지 선정이 됐으며, 더불어 구단의 최종 순위마저도 무려 서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작년과 다르게 부상자가 없던 터라 선수단의 전력이 최고조였고, 야심차게 플레이오프에 돌입한 레이커스는 첫 상대를 4대1로 손쉽게 제압했으며, 서부에서만큼은 단연코 이들의 진격을 막아낼 적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허나 웬걸, 2라운드 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레이커스는 정상 범주를 벗어난 어느 한 초대형 거인에게 짓뭉개지는데요. 그자는 바로 신장이 무려 2m 29cm에 달한 휴스턴 로켓츠의 선수 야오밍이었으며, 심지어 피지컬뿐 아니라 농구 기술까지 최정상급이었던 소위 사기캐였고,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골밑에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당시 빅맨계 최강자였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하체 힘이 대단해 몸싸움에도 강했으며, 키가 커 블락당할 일이 없는 데다 손끝 감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견제가 심하다 한들 슛에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이 와중에 미들슛까지 능통했던지라 수비수 입장에선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파워가솔도 나름 2m 13으로 큰 편이지만 야오밍을 대적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1차전의 경우 야오밍이 28득점인 반면 가솔은 그의 절반인 14득점에 불과했고, 필드골조차 10%가 더 낮았으며, 또한 턴오버는 2배가 더 많았습니다. 하물며 이날 야오밍은 경기 도중 다쳤음에도 끝까지 계속 뛰며 골밑을 지배했고, 그로 인해 레이커스는 홈구장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8점 차로 지고 말았으며, 앞으로의 경기를 어찌 이겨내야 할지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뜻밖의 희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1차전에 부상당한 야오밍의 무릎이 매우 악화됐다는 것이며 고통을 참고 2차전에 출전했지만 재기량을 절반도 내지 못했고 이 덕분에 가솔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밑을 장악한 그는 리바운드와 블락 개수가 양팀 최다였으며 공격에선 22득점을 넣은 데다 슈팅 성공률이 70%에 가까웠고 이와 같이 높은 효율을 자랑하며 공수 양면으로 활약한 그는 기어코 팀의 승리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3차전도 레이커스가 이겼고 심지어 야오밍이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앞으로의 남은 경기를 더 이상 출전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완전히 우위를 점한 레이커스는 끝끝내 휴스턴을 꺾고 3라운드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지존을 가리는 이 무대에서는 덴버 너기츠와 맞붙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상대 측에 특출난 빅맨이 없던 터라 가솔의 존재감이 시작부터 돋보였고 6차전까지 치른 이 시리즈에서 그는 평균 필드골이 무려 63.3%였으며 또한 한 번은 블락을 5개나 찍은 적이 있을 정도로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조차 집중력이 굉장했습니다. 더구나 코비마저 경기력이 꾸준하게 좋았고 그 결과 둘의 활약에 힘입어 레이커스는 최종 스코어 4대2로 승리했으며 마침내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결승전에 진출하였습니다. 가솔은 지난번에 놓친 우승컵을 반드시 거머쥐겠노라 다짐했고 결전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요. 하지만 막상 경기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으며 상대는 맞은편 동부를 제패하고 올라온 올랜도 매직이었고 여기엔 가솔이 무척이나 버거워하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자는 바로 센터계 1등인 골밑의 제왕 드와이트 하워드였으며 근력과 운동신경이 정상 범주를 초월한 괴물이었고 이번 시즌에 리바운드 왕과 블락 왕 그리고 수비 왕까지 세 개 모두를 혼자 독식하였습니다. 거기다 한편 공격마저 나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비록 기술은 다양하지 않고 투박했지만 필드골이 리그 전체 4등이었으며 몸싸움으로 빈틈을 만든 뒤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가 골밑슛으로 마무리 짓는 걸 엄청 잘했고 만약 노골이 된 경우에는 재빨리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우격 다짐으로 점수를 냈습니다. 참고로 가솔은 정규 시즌 때 올랜도에게 전패한 바 있으며 개인 기록 측면에서도 해당 경기들 모두 하워드에게 밀렸고 이처럼 골밑 싸움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가 없던 터라 빅맨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선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눈뜨고 질 수만은 없었으니 우선 공격대는 하워드와의 골밑 경합을 최대한 피했으며 대신 코트를 폭넓게 써서 여러 방식으로 득점에 기여했고 본래 스킬의 가짓수가 많은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솔은 하워드가 외곽 수비에 다소 약하다는 점을 노려 득점을 거의 미들슛으로 했고 게다가 이는 또 한편으로 하워드를 골밑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었으며 그리 될 시에는 다른 동료들이 보다 수월하게 안쪽으로 진입하여 점수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크린 몸빵까지 수시로 서주며 다른 멤버들에게 돌파 공간을 만들어줬는데요. 패스도 적시적소에 잘 찔러 넣어주었고 덕분에 그의 의도대로 팀원들은 공격이 매우 잘 풀렸으며 특히나 코비 브라이언트는 1차전 때 혼자서만 무려 40점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비 시엔 하워드를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막았으며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린다면 과감히 반칙을 했고 자유투를 내줄지언정 필드골만은 절대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자유투가 부정확한 선수여서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 게 타당했는데요. 실제로도 하워드는 1차전 때 자유투 성공률이 62.5%에 불과했으며 겹겹이 들이닥치는 수비벽에 점차 평정심을 잃어갔고 그로 인해 야투 성공률마저 16.7%로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반면 가솔은 필드골이 60%에 육박했으며 이와 같이 에이스 봉쇄와 더불어 공격에서까지 제 몫을 훌륭히 해줌으로써 덕택의 전세가 레이커스에게 무척 유리해졌고 그 결과 1차전을 무려 25점 차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영리하고 집요했던 가솔의 하워드 공략법은 2차전에서도 잘 통했는데요.
특히나 이번엔 도움 수비 요청 시 동료들이 견제뿐 아니라 스틸까지 매번 시도해줬으며 하워드는 수없이 가해지는 압박에 심리가 위축되어 안 그래도 좁은 시야가 더욱더 좁아졌고 이 때문에 패스 미스를 저지르거나 공을 빼앗기는 등 턴오버를 7개나 범했습니다. 한편 그와 정반대로 가솔은 놀랍게도 실책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슈팅마저 필드골 50%의 24득점으로 나름 꽤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승패를 가르는 핵심 국면에서 침착성이 엄청 돋보였습니다. 사실 2차전은 연장까지 갈 만큼 몹시 치열했는데 그러나 막바지 승부처에서만큼은 가솔의 클러치 득점으로 형세가 레이커스에게 크게 기울었으며 이후에도 그는 자유투까지 주어진 기회들을 전부 성공시켜 승리를 굳혔고 2연승을 이끈 주역으로서 홈팬들에게 열렬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하게 그의 슛감은 오히려 원정 때가 훨씬 빛났으니 3차전에선 적진임에도 불구하고 슈팅 성공률이 80%를 넘었으며 비록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다음 경기도 기복 없이 공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간혹 동료들이 부진할 적에는 자력으로 골을 터뜨리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곤 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골밑 수비도 여느 때보다 필사적이었으며 황소마냥 거칠게 들이대는 하워드를 절대 피하지 않았고 이미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아픈 내색 하나 없이 사력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끈질긴 저항에 하워드가 서서히 기세를 잃었으며 결국 그 후반에는 집중력이 바닥나 실수를 남발하고 마는데요. 덕분에 레이커스는 패배 직전 간신히 동점을 달성해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고 그 뒤로도 부진에 빠진 하워드를 집중 공략해 기어코 역전승을 거뒀으며 이제 우승까지는 단 한 걸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전이 또 원정에서 열렸지만 자신감이 넘쳤고 초조한 쪽은 오히려 홈그라운드 주인인 올랜도 매직이었으며 벼랑 끝에 몰려서 그런지 다들 플레이가 대체로 조급하고 단순했습니다. 경기 초반엔 올랜도가 점수를 앞섰지만 2쿼터 중반부턴 흐름이 완전 뒤집혔고 역전에 성공한 레이커스는 그 후로 주도권을 일절 뺏기지 않았는데요. 더구나 한편 가솔도 필드골과 득점 그리고 리바운드와 블락 심지어 어시스트까지 이 5개 기록의 수치가 전부 하워드보다 높았으며 완전 무결의 경기력으로 코트를 지배한 그는 끝내 13점 차로 결승을 종결시켰고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우승 트로피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NBA 데뷔 8년 만에 처음 우승을 경험해본 파우 가솔. 수차례 실패를 딛고 차지한 이 챔피언 타이틀은 가슴 깊이 심금을 울렸으며 또한 그러던 중 머릿속에선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지난 일화들이 떠올랐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멘탈을 강화시켜준 점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게다가 우승 과정에서 리더십도 크게 향상됐는데요. 곧 이어 열린 유로바스켓에서 스페인 대표팀의 주장직을 맡은 가솔은 팀원 간의 단합을 잘 이끌어냈으며 더불어 실제 경기 내 활약도 리더답게 으뜸이었고 평균 득점과 블락이 대회 전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승까지 달성했으며 유로바스켓 금메달은 가솔 본인뿐 아니라 스페인에게도 이번이 사상 최초였고 이에 레이커스는 그의 업적과 위상에 걸맞게 커리어 역대 최고의 그로 연장 계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가솔은 다음 0910 시즌에도 활약상이 대단했는데요. 또 한 번 올스타와 NBA 올 서드팀의 이름을 올렸으며 팀 순위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서부 1등이었고 바로 뒤따라 플레이오프에서도 디펜딩 챔피언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첫 상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였는데 선수들 평균 나이가 23살밖에 안되는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며 그런데도 이번 시즌 득점왕을 배출했고 서부 8등이지만 결코 가볍게 봐선 안될 다크 호스였습니다. 하지만 주력 대다수 플레이오프 경험이 전무한 터라 이에 대한 중압감에 잔실수가 많았으며 반면 레이커스는 선수들뿐 아니라 감독마저 노려냈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평탄했고 이대로 별탈 없이 홈에서 열린 첫 2경기를
모두 여유롭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원정은 너무나 힘겨웠는데요. 오클라호마의 왕성한 활동량과 빠르게 몰아치는 공격 템포에 레이커스는 맥없이 무너졌으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주전들의 득점력이 평소보다 저조했고, 가솔의 경우 상대가 늘 2명씩 달라붙는 바람에 슛을 과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3차전과 4차전을 잇따라 지고 말았으며, 시리즈 스코어가 2대2 동점이 되자 레이커스 팬들은 긴장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만약 홈에서 열리는 5차전마저 내줄 시 사실상 탈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 침체된 분위기는 가솔에 의해 완전히 활기를 되찾게 되는데요. 그는 5차전 시작과 동시에 매섭게 득점을 몰아치며 극초반부터 점수차를 크게 벌렸고, 상대 도움 수비에 고립되지 않기 위해 공격을 패스받는 즉시 전개했으며, 오클라호마의 골밑 전력이 비교적 약한 터라 순수 기량 싸움에서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가솔은 양팀 최다인 25득점에 필드골 62.5%를 기록했고, 게다가 경기 결과도 무려 24점 차 압승이며, 덕분에 시리즈 주도권을 되찾은 레이커스는 원정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차전도 가솔이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데, 때는 경기 종료 직전 레이커스가 1점 차로 지고 있는 중이었고,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코비의 슛은 빗나갔지만 튕겨나온 공을 가솔이 재빨리 잡아 팁인 슛을 넣었으며, 이는 불과 끝나기 0.5초 전에 성공한 기적의 역전골이었습니다. 반면 오클라호마는 제역전에 실패했고, 간발의 차로 이긴 레이커스는 최종 스코어 4대2로 1라운드를 무사히 넘었는데요. 그러고는 직전에 겪은 고비들을 거울 삼아 다음 무대를 철저히 준비했으며, 두 번째 상대인 유타 재즈는 예상보다 수월했고 한치의 양보 없이 4대0으로 박살내 버렸습니다. 또한 3라운드에서 맞붙은 피닉스 선즈와의 대결 역시 시작부터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고, 비록 그러고도 원정에서 두 경기를 연달아 지는 바람에 승부가 원점이 되고 말았지만, 허나 다시 홈그라운드로 돌아와서는 보란듯이 5차전을 이기고 주도권을 되찾았으며, 그런 뒤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난관이던 원정 6차전까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렇게 4대2로 3라운드를 끝낸 레이커스는 결승전에 도달했고, 가솔의 경우 이제 한 팀만 꺾으면 2연속 우승을 이루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부를 평정하고 올라온 상대가 하필 레이커스의 숙적인 보스턴 셀틱스였으며, 안 그래도 가솔은 2년 전 여기서 그들에게 처참히 짓밟혔고, 당시에 느낀 허탈감과 패배의 상처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물며 보스턴의 주력 멤버들조차 여전히 그대로이며, 나이를 먹긴 했으나 팀의 전력은 오히려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았고, 올스타도 과거와 변함없이 무려 3명이었습니다. 가솔은 이번에도 케빈 가넷과 서로 전담마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플레이 스타일과 기량이 비슷할 뿐더러 피지컬과 운동 능력까지 거의 판박이었고, 기술의 가짓수가 많다 보니 수싸움도 엄청 심했으며, 육체와 두뇌가 쉴 틈 없이 맞붙는 그야말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 진검승부였습니다. 그래서 1차전 때 가솔은 슈팅 시 평소보다 더욱더 신중을 기했고, 중거리 점퍼부터 돌파 레이업 그리고 골밑 슛 등 상대가 쉽게 예측 못하도록 여러 옵션들을 번갈아 시도했으며, 기록은 23득점에 필드골 57.1%로 나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허나 안정적인 플레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확실히 쟁취하려 했는데요. 그건 바로 공격 리바운드이며, 무산된 득점 기회를 한 번 더 살려내고자 부상을 무릅써가며 온몸을 내던졌고, 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는 공격 리바운드를 무려 8개나 잡았습니다. 하물며 수비 리바운드도 가넷보다 더 많이 따냈으며, 골밑 장악력 차이는 그만큼 점수에 고스란히 반영됐고, 코비를 비롯해 다른 팀원들의 득점력도 가솔만큼이나 제법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전은 레이커스가 13점 차로 무난히 승리했는데요. 게다가 가솔은 2차전도 1차전 못지않게 대활약을 펼쳤으며 필드골 70%의 팀 내 최다 25득점을 세웠고, 한편 수비에서는 블락을 6개나 기록하며 골밑을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공수에 힘을 써줬는데도 점수차가 비슷했으며, 전판과 달리 이번은 동료들의 슛이 별로 정확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가솔이 따낸 찬스들이 죄다 도루묵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게임 종료 3분 전부터는 경기력이 심하게 무너졌으며, 노골뿐 아니라 턴오버와 퇴장 등 온갖 실책들이 난무했고, 이 때문에 레이커스는 가솔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홈에서 진 건 너무나 치명적이었으며, 일각에서는 벌써 레이커스가 우승에 실패했다라고 단정짓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불리한 원정 경기를 3번 연달아 치러야 했기 때문이고, 보스턴 관중들이 가하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히 큰 부담이며, 강철 멘탈의 소유자인 코비조차 슈팅 감각에 금이 갈 정도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다음 3차전의 필드골이 35% 미만이었고, 이 와중에 가솔까지 지난 2경기 때보다 성공률이 낮았으며, 공격에서 핵심 듀오가 이리 부진하니 레이커스는 점수 올리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득점 기회를 날리는 건 오히려 보스턴 쪽이 훨씬 심각했는데요. 거긴 혼자서 야투 13개를 던지고는 한 번도 성공 못한 선수가 있었으며, 게다가 설상가상 또 다른 주력 슈터도 쏘는 족족 빗나갔고, 그는 전반전까지의 필드골이 고작 12.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레이커스의 수비가 굉장히 철저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그래서 덕분에 공격이 어설프지만 저득점 양상 속에서 점수를 앞서갈 수 있었고, 더구나 1쿼터에 잡은 리드를 단 한 차례도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3차전 결과는 91대 84 레이커스 승리로 끝났는데요. 적진에서의 값진 1승으로 시리즈를 다시 주도하게 됐으며, 레이커스는 다음 4차전도 불리한 조건 아래 굉장히 잘 싸웠고, 가솔의 경우 득점과 필드골이 모두 간햇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날은 유독 선수단 모두가 뒷심이 부족했으며, 그로 인해 막상막하였던 전세가 4쿼터부터는 보스턴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고, 레이커스는 이대로 끌려가기만 하다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러고는 또 5차전까지 패배해버렸는데요. 역시나 원정의 벽은 매우 높았으며, 시리즈 스코어가 2대3인데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어졌고, 하물며 남은 경기들이 홈그라운드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여기서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팬들은 2년 전 악몽이 되풀이될까 노심초사했으며, 선수들도 불안한지 6차전에는 초반부터 실수투성이었고, 상대 수비가 워낙 촘촘한 탓에 공격 전개가 원활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불과 6분 30초가 지났을 때 어느 한 뜻밖의 사건으로 인하여 전황이 크게 바뀌는데요. 그건 바로 보스턴 측 주전 센터의 부상이었으며, 수비왕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이지만 무릎을 다쳐 완전히 아웃되었고, 이 때문에 보스턴의 골밑 수비가 눈에 띄게 허술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레이커스는 전원 공격에 박차를 가했으며, 실제로도 야투 성공률이 급상승해 1쿼터를 10점이나 앞선 상태로 마무리하였고, 한편 수비 역시도 무척 수월했습니다. 이처럼 공수 양측면 모두 우세했기 때문에 처음 리드를 잡은 그 후로 역전은커녕 동점조차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날 가솔은 리바운드와 블락 그리고 어시스트가 모두 양팀 최다였으며, 코트를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했고, 홈팬들의 극찬 아래 22점차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시리즈 스코어가 3대3이 돼 기어코 7차전을 치르게 됐으며, 마지막인지라 양측은 서로 한치 양보 없는 영혼의 사투를 벌였고, 전판과 다르게 이번은 동점과 역전이 쉼없이 발생한 예측 불허의 난전이었습니다. 특히 수비가 지독하리만큼 빽빽했으며 다들 공격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얼마나 심했냐면 슈퍼스타인 코비가 필드골이 25%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고 덩달아 가솔까지 40%가 채 되질 않았으며 선수들 전원을 합산한 수치로도 레이커스는 고작 평균 32.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슈팅 성공률이 처참한 건 보스턴도 피차 일반이었고 가넷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제대로 골을 넣는 이가 없었으며 레이커스의 수비벽 역시 아주 견고했습니다. 당시 리바운드 면에선 활약상이 제일 뛰어난 자가 가솔이었는데요. 그는 양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18개를 잡았고 놀랍게도 이 중 절반인 9개는 공격 리바운드였으며 팀을 위해 과감히 온몸을 내던지며 볼 소유권을 되찾아온 그의 헌신은 저조한 득점 양상 속에서 동료들에게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쿼터가 끝났을 적의 레이커스는 이제까지의 실패한 필드골의 총 개수가 보스턴보다 무려 15개가 많았음에도 점수는 고작 4점밖에 뒤지지 않았으며 게다가 4쿼터 시작과 동시에 가솔이 미들슛을 성공시킴으로써 점수차가 2점으로 좁혀졌고 그렇게 추격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지펴지자 홈구장 분위기는 벌써부터 관중들이 모두가 일어서 응원할 정도로 사기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심지어 4쿼터 중반 때 동점을 2번 달성할 적에도 가솔의 기여가 제법 컸는데요. 이들 모두 그의 어시스트에서 비롯됐고 빈 공간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는 동료들을 넓은 시야로 잘 포착했으며 이후 레이커스는 두 번째 동점을 계기로 크게 탄력을 받아 마침내 역전까지 성공해냈습니다. 그리고 점수차를 많이 벌리지 못해 불안한 와중에도 가솔은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투를 대부분 적중시켰으며 더구나 수비수 3명이 블락을 찍으려 하는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무사히 골을 넣었습니다. 허나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레이커스는 자칫하면 리드를 지켜내지 못할 뿐 아니라 패배까지 당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때는 경기 종료 40초 전 공격권은 레이커스에게 있었고 3점을 앞서는 중이지만 이번에 추가 점수를 내지 못할 시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으며 안 그래도 하필 보스턴이 직전에 3점을 2번 연속으로 넣은 터라 한창 물이 오른 그들의 슈팅 감각이 몹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코비는 파울 유도로 자유투를 얻거나 2점을 시도하는 대신 보다 더 어려운 3점을 택했고 더구나 가솔이 스크린에 서줬음에도 수비수의 견제를 떨쳐내지 못했으며 결국엔 슛이 노골이 돼 우려한 바가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파우 가솔이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추적의 위치 선정과 몸싸움으로 튕겨나간 볼을 낚아챘으며 그에게 도로 패스를 받은 코비는 쏜살같이 레이업을 시도했고 비록 파울을 당해 부산이 됐지만 자유투를 얻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가솔이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는 이 자유투 2개를 침착하게 모두 성공시켰으며 이로써 레이커스는 다소 여유롭게 5점을 앞서게 됐고 경기 종료까지의 남은 시간도 25초뿐이었습니다. 직후 보스턴이 3점을 꽂는 바람에 2점 차로 좁혀져 아찔했지만 그래도 정황상 승리 확률은 여전히 레이커스가 더 높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보스턴은 파울 작전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레이커스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어 격차를 4점까지 벌렸으며 그 후 보스턴의 3점 슛까지 완벽하게 수비한 뒤 마지막은 가솔의 리바운드로 길고도 험난했던 이 최종 결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드디어 숙적인 보스턴에게 2년 전의 굴욕을 되갚아주고 우승을 차지한 파우 가솔. 그래서인지 처음 챔피언에 올랐었던 작년보다 훨씬 더 기뻐했으며 더불어 과거 패했던 순간의 악몽과 트라우마에서도 해방돼 마음이 홀가분했고 그는 자신과 함께 시련을 극복한 코비를 끌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팀의 주역으로 우승을 2번 연속 달성하자 가솔은 위상이 벌써 명예의 전당이 거론될 만큼 매우 대단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정도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승부욕의 화신인 코비에게 동화된 이상 목표는 항상 오로지 챔피언이었고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음 시즌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스타에 뽑혔으며 시즌이 끝났을 적에는 NBA 올 세컨드 팀에 선정이 됐고 팀 성적은 57승 25패로 서부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첫 상대 뉴올리언스 호네츠를 가뿐히 4대2로 쓰러뜨렸고 레이커스 팬들은 이번에도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허나 웬걸 아무도 예상 못한 터무니없는 결과를 마주하고 마는데요. 2라운드에서 레이커스가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0대4로 탈락했으며 주력 멤버들 중 몇몇이 거친 파울을 저질러 퇴장과 출전 금지로 징계를 받는 바람에 시리즈 내내 전력이 온전치 않았고 설상가상 적군 에이스의 득점력이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매서웠습니다. 게다가 무기력하게 탈락한 이 순간 이후 레이커스는 유감스럽게도 매년 내리막길을 걷게 됐으며 구단 차원에서 나름은 전성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선수들의 잦은 부상과 위태로운 팀워크 등 갖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솔도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커리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감독들의 전략과 전술이 죄다 가솔에게 별로 적합하지 않았고 영입된 팀원들과도 플레이 성향이 다소 맞지 않아 실력을 100% 낼 수가 없었으며 더구나 이 와중에 족저근막염과 무릎 부상에 시달려 경기조차 제대로 뛰어보질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활약상이 줄어 그동안 연속으로 들어갔었던 올스타 자리에 더 이상 끼질 못하게 됐고 연봉에 비해 실제 가치가 현저히 낮아 구단 입장에서도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다른 팀에 넘기려는 시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에 고통받아온 가솔은 참다 못해 결국 레이커스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안 그래도 팀이 리빌딩을 선언한 터라 당분간 하위권을 전전할 수밖에 없어 보였고 반대로 아직 우승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가솔은 매번 패배하는 이 암울한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했으며 서부 14등으로 마감한 13-14 시즌이 끝나자마자 그는 동부에서 제법 강팀으로 손꼽히는 시카고 불스로 이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리그 정세상 다시 한번 챔피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고 게다가 이미 34살로 노쇠화가 한창 진행 중인 나이라 전성기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건강이든 기량이든 불안 요소가 적잖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졌는데요. 경기력이 녹슬기는커녕 오히려 세월을 거슬러 회춘했고 실제로 시즌 평균 기록들이 과거 레이커스의 우승을 이끌던 막강한 시절과 흡사했으며 더구나 그 중에 리바운드는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단일 경기 기준에서도 본인의 최고 기록을 2개 갱신했고 하루는 46득점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블락을 9개나 찍었으며 대략 10년 전인 20대 초중반에 세웠었던 기존의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웠습니다. 하물며 리그 내 30대 빅맨들 사이에서는 평균 득점이 1등이었으니 그리고 한 경기의 득점과 리바운드를 두 자릿수 찍어 더블더블이란 기록을 낸 적이 무려 54번이었고 경이롭게도 이 횟수는 나이 불문 리그 전체 1등이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눈부신 성과들을 토대로 가솔은 마침내 커리어 도중 명맥이 끊겼던 올스타에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카고의 선수단 구성이 그에게 적합했기 때문인데요. 수비 같은 경우 발이 느려 걱정이었지만 대인 방어가 훌륭한 동료 빅맨들이 보조해준 덕분에 골밑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공격대에는 우수한 포인트 가드를 비롯해 팀원들 전원과의 패스 합이 잘 맞았으며 어느 위치에 있든 알맞은 타이밍에 공이 들어오니 슛을 쏘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더불어 비록 같은 팀이 아니지만 제도약에는 코비의 영향력도 상당히 컸고 레이커스 시절 그에게 전해받은 투지와 승부욕은 새로운 도전에 앞서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매순간 훈련 의지를 불지펴줬으며 또한 시즌 중에는 코비가 직접 가솔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자기만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둘은 헤어졌어도 유대감이 끈끈했으며 절친의 응원에 힘입어 활약을 이어간 가솔은 다음 15-16 시즌마저 올스타에 뽑혔고 상위권에 완전히 안착한 그의 모습에 코비는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코비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이날 혼자 60점을 넣고 승리까지 거둔 그는 전 세계 팬들의 칭송 아래 커리어를 화려히 마감했으며 20개월 뒤에는 레이커스가 영구 결번식을 열어주었고 이곳에서만 무려 20년을 뛰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레전드 대우를 받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가솔도 헌신한 바가 크므로 영구 결번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으며 비록 근속 연수가 길지 않지만 2번을 연속 우승했으니 자격은 충분해 보였고 그의 파트너였던 코비도 이에 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자신과 함께 구단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였습니다. 실제로도 가솔의 등번호는 좀 더 세월이 흐른 뒤 2023년 3월에 영구 결번되었고 식이 열린 이날 수많은 레전드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요. 허나 애석하게도 정작 세상에서 가장 친분이 깊은 코비는 그 자리에 없었으며 심지어 축하 메시지조차 가솔은 그에게 아무것도 전해받질 못했습니다. (15-16)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 그는 농구계를 완전히 떠나 벤처 사업가의 길을 걸었으며 그런 와중에도 가솔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매우 친밀했고 둘은 자주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였습니다. 커리어 반등에 성공한 가솔은 우승은 못했지만 주가가 꽤나 올랐는데요. 시카고와의 계약이 끝나자 그 즉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러브콜을 받았으며 연봉은 이전보다 2배였고 36세인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참으로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가솔도 이에 걸맞게 공수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또한 전략과 전술적 측면에서 자신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3점 슛을 연마했었고 놀랍게도 이에 대한 성공률은 무려 평균 53.8%였습니다. 다재다능했던 가솔의 퍼포먼스는 플레이오프에서도 큰 역할을 했으며 덕분에 샌안토니오가 1, 2라운드 상대를 무난하게 이겼는데요.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3라운드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전패하고 말았습니다. 적팀은 서부 1등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고 NBA 역사상 최고의 슈퍼팀이라 불릴 만큼 선수진이 말도 안 되게 강했으며 더구나 샌안토니오 에이스가 1차전 도중 부상으로 아웃까지 되는 바람에 전력차를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도 불운하게 1라운드부터 골든 스테이트를 만났고 결과는 샌안토니오의 1대4 참패였으며 덩달아 이 시점부로 가솔의 입지는 심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38세인 그는 운동 능력을 많이 잃었을 뿐 아니라 몸 상태 역시 언제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수준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시즌 개막 후 한 달도 채 안 돼 양발 피로골절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2달 안에 복귀하긴 했으나 재발 위험이 커 출전 시간이 대폭 줄었고 심지어 활약상은 저조한데 팀 내 연봉이 3번째로 높아서 급기야 구단에게 애물단지로까지 전락해버렸습니다. 트레이드조차 받아주는 팀이 없었으므로 결국 그는 시즌 도중 방출됐으며 비록 이틀 만에 미러키 벅스와 계약을 맺었지만 얼마 안 가 발목 부상을 당했고 여기선 고작 3경기밖에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베테랑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새로운 시즌이 열리자마자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게 제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술했던 발목의 회복이 더딘 탓에 복귀가 재차 연기됐으며 그러자 결국 이번에도 시즌 중간에 방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커리어가 한계에 다다른 듯 싶었고 안 그래도 벌써 39살로 나이가 불혹에 가까웠으며 연이은 재기 실패로 그의 몸과 마음은 상당히 쇠약해졌습니다. 하물며 이때 맨정신으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접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둘도 없는 절친인 코비가 사망했다는 갑작스러운 비보였으며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였고 더구나 곁에 있던 그의 둘째 딸마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솔은 코비가 죽었단 사실에 세상 무너지듯 오열했으며 게다가 하필 당시 스페인에서 큰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터라 즉시 미국으로 떠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이런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자책감까지 더해져 마음이 몹시 피폐해진 그는 며칠간 방 안에만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나 이대로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에 얼른 몸과 마음을 추스린 뒤 직접 유족을 만나러 갔는데요. 부인과 남은 딸 3명을 진심으로 위로해줬으며 또한 죽은 코비를 대신하여 그들의 대부가 되어주기로 하였고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여러모로 지극정성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솔은 코비에게 본받은 점들을 상기하며 농구에 대한 열정과 승부욕을 다시 불태웠고 1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 끝에 스페인 1부 리그의 명문 구단과 계약을 맺었으며 그곳은 바로 생애 첫 프로팀이었던 FC 바르셀로나였습니다. 18살에 푸릇했던 청년이 어느덧 40살 노장이 되어 돌아왔고 그는 자신의 커리어의 마지막을 우승으로 끝맺음 짓기로 결심했는데요. 과거의 부상과 나이 때문에 운동 능력이 한창 저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은 위치 선정과 슈팅 감각 등의 센스와 노련미로 골밑 경합을 거뜬히 이겨냈으며 경이롭게도 필드골이 60%에 육박했고 평균 득점은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매경기 출전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마지막 결승전에서마저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를 전승으로 완벽히 꺾었고, 이에 따라 그는 정말 바라던 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프로 인생에 덧없이 기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레전드 반열에 충분히 들고도 남는 대단한 커리어였으며 스페인 리그와 NBA는 물론 국제대회까지 포함해 챔피언의 영광을 수없이 누렸습니다. 심지어 본업뿐 아니라 사회 공헌에도 기여한 바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은퇴 이후 가솔은 극진히 대우를 받았고 훗날 농구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또한 자신이 몸담았었던 조국과 구단의 영구 결번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공로와 업적이 소개될 때마다 항상 눈시울이 뜨겁게 젖었는데요. 정점에 오를 수 있도록 근성과 승부욕을 단련시켜준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연스레 그리워졌으며 시상 소감 때는 둘 간의 인상 깊은 일화들을 얘기하다 울컥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 현실이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비의 남은 가족들과는 슬픔을 딛고 언제나 밝게 지내고 있으며 그는 대부로서 친구의 세 딸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봐주었고 게다가 한편 자기 친딸의 미들네임을 코비의 둘째 딸 이름으로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솔의 의리는 각별히 깊고 두터우며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우정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은데요. NBA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콤비는 많이 있었지만 이토록 신의와 유대감까지 항상 굳건한 케이스는 이 둘이 유일하고 레이커스 홈구장의 영구 결번 자리에서조차 코비 옆에 가솔이 현역대처럼 붙어있으며 따스하고 낭만 가득한 그들의 우애는 앞으로도 시간과 생사를 초월해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팬들에게도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